다음 중 일반 기업회 기준에서 재무보고 목적과 거리가 가장 먼 항목은 투자 및 신용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래 현금 흐름의 예측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 흐름, 자본 변동에 관한 화폐, 비화폐라는 말이 여기서 요 말이 틀렸다는 말이죠. 정보를 제공하지만 요 비화폐적인 게 아니고 화폐적인 정보만 제공을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래 현금 계정에 대한 날짜별 거래 내용의 추정으로 가장 틀린 것은 1월 7일 이걸 역분계 해봐요. 역분계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원장을 보고 하는 거는 역으로 분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100만 원을 투자하여 영업을 시작하다 그러면 1번은 맞는 거고 1월 10일 이걸 역분계 해봐요. 역분계 역분계하면 대변의 현금이 쫓아가는 거예요. 상대편 이름을 쓰기 때문에 역분계한다 그랬죠. 차변의 원재료 20만원 대변의 현금 20만원 이렇게 분계가 되니까 원재료 매입한 거죠. 그러니까 2번도 맞는 거고 1월 15일 이걸 역분계 해봐요. 역분계하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임대보증금 부채이중과가 된 거예요. 건물이 있는 사람은 임대보증금이 생기는 거고 건물이 없어서 남의 건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임차보증금이 생기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임대보증금 받는 거야. 분계를 하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임대보증금이니까 현금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잘못되어 있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이 얘기죠. 이렇게 원장을 보고 분계하는 건 역분계하는 거예요.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의 현금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고요. 다음 중 아래 빈칸의 내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선수수익을 분계하면은 여기다 분계를 하나 해줘봐요. 옆에다가 선수수익은 부채계정으로 보기 때문에 대변의 선수수익 XXX 얘를 분계하면 대변의 선수수익 XXX 부채의 중가니까 차변에는 수익 차변에는 뭐 이자 수익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차변에는 수익 XXX 그러니까 선수수익이 어떻게 되어 있다면 당기순이익이 많이 잡힌다 이 얘기예요. 당기순이익이 많이 과대 계상된다. 자, 금방 불러준 분계가 차변의 수익 XX 이렇게 불렀죠. 수익의 소멸이잖아. 그러니까 차변의 수익 XX 대변의 선수수익 XX 수익을 소멸로 차변에 빼는 금액을 적게 뺀다면 수익의 소멸이 적다면 당기순이익이 커지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불러준 분계가 차변의 수익 대변의 선수수익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수익이 소멸되는 게 많이 빠지게 되면 수익의 소멸이 되는 게 많이 빠지게 되면 당기순이익은 과소가 되는 거고 차변의 수익이 소멸되는 게 적게 빠지게 되면 수익의 마이너스가 적어지니까 당기순이익이 과대 계상되는 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번은 과소계상이다 라고 보겠죠. 과소계상 선수수익이 과소계상되어 있다면 당기순이익은 커진다. 좀 전에 내가 불러준 분계가 차변의 수익 대변의 선수수익이잖아. 수익이 차변에 오는 마이너스 오는 금액이 적게 잡혔다면 당기순이익이 과대 계상된다 이런 뜻이에요. 밑에 것도 한번 해보자고요. 선급비용이 어떻게 되어 있다면 당기순이익이 과대 계상된다. 자, 선급비용을 분계를 해볼까요? XX로. 자, 옆에다 쓰면 차변의 선급비용 XXX
대변의 보험료 또는 비용, 대변의 비용 XXX. 자, 차변의 성급 비용 XX, 대변의 비용 XX예요. 그죠? 자산의 증가와 비용의 소멸이에요. 자산의 증가와 비용의 소멸. 비용의 소멸이란 얘기는 비용이 대변에 갔다는 뜻이죠. 비용을 대변에 많이 보내면 비용이 없어지는 거가 아니고 비용이 발생된 게 아니고 비용이 감소가 된 거죠. 에? 그게 비용이 대변에 과하게 예상된다면, 비용이 대변에 소멸되는 게 과하게 예상된다면 당기순이익은 커지겠죠. 비용이 많이 없어졌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생각을 해보시는 부분이 필요해요. 다음 중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 서로 상충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회계정보의 속성이 아닌 것은, 목적 적합성은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이 목적 적합성의 하부 개념의 보강적 특징이죠. 신뢰성은 중립성, 검증 가능성, 표현의 충실성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1번은 목적 적합성의 개념이 아니고 신뢰성의 개념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10,000원이 발생하였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10,000원이 발생했는데 이 중에 8,000원은 정상적 감모이고, 이 정상적 감모는 원가로 보는 거예요. 원가로. 2,000원은 비정상적 감모이다. 2,000원은 비정상적 감모는 이거는 영업의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영업의 비용으로. 다음 중 감모 손실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잘못 설명한 것은, 자, 8,000원을 원가로 본다 그랬어요. 원가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이익이 나오는 걸로 본다는 거죠. 매출원가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가로 보기 때문에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총이익이라는 공식이란 말이에요. 손익계산서 1구분에. 결국에 매출원가라는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이익을 감소시키죠. 8,000원만큼 감소를 시킨단 말이에요. 매출총이익을. 이익을 감소시키는 8,000원이나 영업의 비용으로 보는 2,000원이나 손익계산서 맨 하위에 있는 당기순이익은 결과론적으로 원가로 봐서 이익을 감소시키는 매출총이익을 감소시키는 거나, 영업의 비용으로 봐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을 감소시키는 거나, 끝에 당기순이익은 결국에 10,000원이 감소가 한다는 거죠. 10,000원이 감소한다. 어쨌든 간에 재고자산도 감모 손실이니까 감소가 되겠죠. 10,000원이. 자,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총이익이에요. 매출총이익이 8,000원 감소했으면 결국에 매출총이익의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한테 10,000원이 감소가 안 되죠. 8,000원만 감소되죠. 매출총이익이 감소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구분을 완전히 우리가 이건 습득을 해라,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영업이익 10,000원이 감소한다, 이거는 아니란 얘기죠. 다음 중 일반 기업회 기준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은, 같은 이점이라도 여기서 나오는 이 이점은 여러분이 다 답을 잘 못 찾아요.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 5번은. 그죠? 에? 이거에다가 매달리지 말고 시간을 줄이는 차원에서 먼저 아는 것부터 답을 내라는 거예요. 다음은 일반 기업의 현금, 주화와 지폐와 통화 대용증권, 현금성 자산, 90일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금융상품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당좌 차월의 개념은 뭐예요? 당좌예금이 입금되어 있는데 수표를 발행을 할 때 당좌예금 잔액보다도 마이너스를 넘치게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준 게 당좌 차월이에요. 그죠?
그 얘는 단기 차입금이에요. 부채 계정이에요. 부채 계정. 다음 중 일반 기업회 기준의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실이나 평가이익은 단기순이익 항목으로 처리하죠.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니까. 단기매매증권 및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를 평가하고 만기보유증권은 상각호 원가로 평가를 한다 그랬어요.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는 거죠.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다음 중 일반 기업회 기준의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영업권 무형자산이에요. 산업재산권도 무형자산이고 산업재산권 안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죠. 개발비, 비자가 들어간 계정 과목은 다 비용이지만 개발비만큼은 무형자산이라 그랬죠. 그러나 연구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나 또는 뭐 제조원가나 하여튼 연구비는 무형자산이 아니라는 얘기죠. 연구비는. 나머지 맞는 건 좀 읽어보시고요. 회사의 10월 중 총 제조원가는 60만 원이다. 이 총 제조원가는 뭐가? 선생님 우리 100페이지 그거 외우라 그랬잖아요. 그죠? 총 제조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최저간접비죠. 자, 잘 계산해야 돼요. 10월 초 원재료 재고액이 8만 원이고 10월 중 구입액이 35만 원이다. 원재료가 현재 하나도 안 썼다면은 43만 원이 있다는 거예요. 8만 원과 35만 원, 43만 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여길 보셔야 돼. 가공원가는 뭐와 뭐가 가공원가냐? 여기 봐요. 얘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60만 원이에요. 얘는 노무비와 제조간접비가 30만 원이란 뜻이에요. 가공원가는. 그러니까 재료비를 뺀 나머지가 30만 원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60에서 30 빼면 재료비가 나오죠. 이 가공원가는 밑에다 써줘요. 노무비, 제조간접비. 총제조원가는 위에다 써줘요.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자, 다시 한번. 얘는 뭐라고? 60만 원은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얘는 뭐라고? 노무비와 제조간접비.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빼면은 재료비가 나오죠. 재료비가. 예. 자, 재료비가 얼마 나와요? 이렇게 빼면 30만 원 나오죠. 자, 재료비 30만 원은 여기다가 식을 하나 써줘요. 기초재료 플러스 월초재료라고 하겠다. 10월 초니까. 월초재료 플러스 구입액 이꼬로 소비액 플러스 소비액이 재료비예요. 소비액 플러스 월말 재고액. 자, 재료 계정을 식으로 불러준 거예요. 월초재료액 플러스 구입액 이꼬로 소비액. 다른 말로 하면 재료비 좀 전에 그 30만 원. 소비액 플러스 월말 재료 재고액.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봐봐요. 얘는 월말 재료 재고액을 물어보고 있잖아. 그죠? 예. 네. 그러니까 금방 불러준 식이 8만 원과 35만 원을 더하면 43만 원이라 그랬죠? 그 중에 좀 전에 계산하니까 30만 원 빼는 거죠? 그러면 13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죠. 그죠? 네, 월말 재고액이 13만 원이다. 다음 중 개별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개별원가는 주문 생산에 하는 원가로서 건설업, 기계산업, 조선업, 항공기 제조업 등 주문 생산, 작업 원가표에 의한 생산이다 라고 했어요. 반면에 종합원가는 대량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단일종합, 반별종합, 등급별 종합, 공정별 종합, 연산품 종합 등 대량 생산하는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원가는 이렇게 써 있는데 종합원가에 비하여 대량 생산이 아니죠. 그죠?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얘기죠.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기업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이 얘기죠. 제조간접비와 관련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제조간접비 시간당 배부율은 얼마인가? 이 배부율 곱하기 실제 작업 시간에 곱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배부율을 찾아달라는데 이 배부율은 여기 봐봐요. 이 금액에다가 어떤 배부율을 곱한 금액이 예정액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식을 쓰게 되면 실제 곱하기 예정 배부율 이꼬로 예정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정 곱하기 예정이 아니다. 실제 곱하기 예정이다. 이런 얘기 몇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실제 500시간에 어떤 배부율을 곱한 게 예정액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몰라. 여기 500시간은 나와 있고 배부율도 나와 있는데 배부율은 금액을 묻기 때문에 몰라 지금. 그러나 이걸 갖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갖고. 제조간접비 예정액이 얼마인가를 보려니까 실제 발생액이 2,350만 원이고 과대 배부했대요. 예정액을 많이 잡았다는 뜻이죠. 예정액을 많이 잡았으니까 이걸 더하는 거야. 이걸 더하면 예정액이야. 예정액이 이걸 더하면 얼마냐? 2,500만 원이야. 에? 2,500만 원의 예정액을 잡았는데 실제 이만큼 썼으니까 150만 원이 남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예정액이 2,500만 원이야. 이걸 더하니까 그 2,500만 원은 요거에다가 어떤 배부율을 곱했더니만 2,500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에? 그러니까 2,500을 500시간으로 나누면 이 문제의 답이 5만 원 하고 나온다는 얘기죠. 다음 중 보조부문 원가를 용역순수와 관계를 고려해서 배부하는 방법. 여기 직접 배부법은 보조부문을 완전히 무시하는 방법이고 상호배부법은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이고 단계배부법은 한 단계 고려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용역수수 관계를 고려하는 거는 결국에 A와 B다라고 본다는 얘기죠. A와 B다. 다음 중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발급기한은 원칙적으로 공급 시기이지만 예외도 있죠. 월 합계도 하고 뭐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도 하고 하니까 발급한 날 다음 날까지 전송을 하는 거예요. 발급기한은 어쨌든 다음 달 10일이지만 오늘 발급했다 그러면 내일까지 전송해야 돼요. 그리고 발급을 만약에 다음 달 10일 날 해서 했다 그러면 11일까지는 전송해야 되고 그래서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되죠.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지연 발급, 미발급, 뭐 지연 전송, 미전송 이런 가산세가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는 10억 원이 아니에요. 3억 원이에요. 3억 원.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3억 원 매출액이 그러니까 공급가액이 3억 원이 이상이 되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ERP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갖고 했다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해서 국세청에 전송하고 거래처에 전송하는 거고 전자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 그러면 국세청에 국세청 2세로 해가면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서 교부해가지고 국세청에 자료 남기고 거래처 주고 내가 갖고 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없어도 국세청 사이트에 가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10억 원이 아닙니다. 3억 원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 그러면 원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를 하게 돼 있는데 총괄 납부 승인을 얻으면 한 곳에서 납부할 수 있고 신고는 사업장마다 해야 돼요. 하지만 사업장으로 내는 게 아니라 사업자 둘 이상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그러니까 사장님의 이름 단위로 신고를 하는 거를 우리는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곳에서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는 한 곳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은 자 담보 제공하다, 약속하다, 채용하다 이런 건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건 거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거래가 아니고 결국에 수입하면 수입세금계산서, 판매하면은 세금계산서, 매각해도 세금계산서니까 가나 라가 된다는 얘기죠. 가나 라.